이제 건국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정착했던 데가 중계동이거든요. 농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아끼고. 오늘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현대사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방자치라는 건 다 아는 개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 사실은 지역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활의 문제죠. 뭐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설거지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설거지 방식이 달라지면서 식생활 문화도 달라지고요.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그게 이제 지방자치죠. 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 뭐 다 좋은 말인데요. 저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 국민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국가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고의 앞에 국가라는 걸 먼저 놓게 됩니다. 뭐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주의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국가를 항상 전제해 두고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역과 국가가 서로 충돌하면은 국가가 우선이다. 이런 사고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는 농구가 다르고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이제 시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뭐 그냥 반옆에다 파묻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렇게 다른 그것을 국가라는 개념 안에다 묶어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바로 저렇게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이 국가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강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저한테 부탁받은 건 이거거든요. 지방자치의 이념과 정신사적 근거는 뭔가.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재미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은 엮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투지우스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음악하는 사람 바하나 핸델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뭐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도 그 이야기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죠. 이제 국어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점정법이라고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회가 이루어질 때 사회라는 것은 그 자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생식을 번성을 해야 되니까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같이 어울리는 마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법이라는 게 그럼 뭐냐. 또는 권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출발점은 저거 아니냐. 사람이 있고 사람 혼자서는 사는 건 아니까 뭐 그건 제끼더라도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더불어 사는 가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들은 농사 짓는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끼리 어울리거든요. 이게 조합이죠. 뭐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어울리고 뭐 철공소는 철공소끼리 어울리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하나의 도시가 되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끼리 결정하잖아요. 조합이라는 것은 계모임입니다. 동창회, 반창회, 뭐 반상회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돼요. 그러다가 좀 분성해지면은 도시의 문제가 되고 그거는 도시인들이 결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저기 주라는 거는 뭐 연방국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연방의 주, 뭐 이런, 그렇게 발전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에는 통치라고 했을 때, 통치라면 보통 이제 권력이지 않습니까? 통치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조합 내지는 도시라는 거죠. 뭐 가족에서 뭡니까? 통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뭐 동창회에서 뭐 회장이 폼 잡아봐야 얼마나 해요?
어쨌든 이제 뭐 가족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주 국가 정도로 가면은 그런 가장 핵심은 자치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알투지우스의 이야기인데요. 뭐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충성이라는 거는 뭐 그 개념은 간단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해가 맨날 혼나는데요.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얘들은 그래요. 휴학하면 되죠. 뭐 그래요. 등록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가 벌기 어렵잖아요. 요즘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머리 끌고 이제 달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면은 동네 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구청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국가가 마련해야 되고, 국가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실제 이제 요즘 그 국제인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키에서 야구공 하나를 팔 때 100달러에 팔거든요. 요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한 20, 30년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야구공 만드는 애들이 베트남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야구공 끄매요. 그래가지고 1달러 받거든요. 그 1달러로 자기 식구들 먹고 살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하루 종일 야구공을 10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1달러 주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이키가 팔아먹으면 10,000달러 받는 거죠. 100개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제 얘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맨날 그거 끄매고 있다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없죠. 자기 학교 가면은 지 하나 뭐 어떻게 하는 학교 가서 뭐 밥 얻어먹으면 되는데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평생 발전이라는 건 없죠. 평생 야구공 끄매야 돼요. 이제 지금 뭐 베트남은 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 옆에 가면 캄보디아 있고 라오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좀 뭡니까 그 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는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발전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보충성이라는 거는 거꾸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들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도시가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물론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뭐 그런 식이 되긴 하지만 맡겨두라는 자율성에 맡겨두라는 그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판단의 주체, 행동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또는 도가 아니고 우리 마을이라는 거죠. 마을의 문제는 마을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가 알아서 함부로 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권력은 뭐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국민주권 그거는 뭐 별도 없더라도 어쨌든 권력의 중심은 지방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작용 어떤 공적인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도록 일단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방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방사선 폐기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핵발전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이 원한다면 가도 좋지만은 지방이 싫어하면은 국가가 굳이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미국의 4번째 대통령인가 그렇죠.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단위,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단위를 그러니까 워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5, 6평방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그 양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저 개념은 뭐냐면요. 한 동네, 한 마을에 좀 오래 살면은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 저 사람은 저 동네에 살고 맨날 요 시간 되면 여기 나타나는 것 정도는 알죠. 그죠? 그래서 서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감이 통하는 그런 정도일 거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단위. 그 정도 단위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뭡니까? 요즘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지긴 합니다만은 아파트 단지 정도도 그렇죠. 뭐 지나가다 보면은 본 것 같고 안 본 것 같고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낯설지는 않는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가 그러니까 모든 행정 단위를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그 정도 크기로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더라는 거죠. 사실 저렇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데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는 지방자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산동네인데 산동네가 되다 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면은 정말 하루 이틀을 반납해야 되는 그 정도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요. 이제 통상 이렇게 한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마을 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러면 기껏 해봐야 10명이 500명 정도 되는 마을에서요. 기껏 모으면은 10명이 20명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 전체가 결정한 것이다 하고 집행을 한대요. 이거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재밌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그 문제를 석 달이나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 500명 주민들한테.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이 위치에. 근데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떤 게 나오고 이게 오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 이용하고 뭐 어떤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올 것이고 아이들이 뭐 교육은 어떻게 되고 미리 정보를 다 줘요. 궁금해 하면은 가서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자료를 필요하면 자료 다 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줘가지고 전문가 데려와서 회의를 하게까지 만들어줘요. 소위 말해서 청문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 500명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놀이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애가 전혀 없고 놀이터에서 뚝 떨어져 있는 데 사는 사람 같으면은 이 놀이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회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놀이터를 만들든 안 만들든 관계없죠. 그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놀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길을 쓰고 그 이제 회의에 가가지고 손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모이는 거죠. 길을 쓰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길을 쓰고 반대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토론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은 여러 부류입니다. 해도 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람. 또는 내가 생각해 틀리면 할 것 같은데 뭐 하면 좋아. 뭐 그래도 안 해도 뭐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 그래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가봐야 박수치고 올 사람인데. 뭐 TV 드라마나 보는 게 낫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명, 20명이 결정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6개월에 걸쳐서 마을 주민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다 아는 사람이니까 6개월 전에 놀이터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옆 사람하고도 놀이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반대일세, 뭐 나는 찬성일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는 거죠. 회의는 10명, 20명이 모이는 회의는 이 의견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거든요. 스위스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타운십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 타운십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감각들, 그 정체성이죠. 나는 이 마을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 그게 바로 모든 통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지방자치가 그냥 뭐 시의원 뽑고 뭐 군수 뽑고 구청장 뽑는다고 지방자치가 아니라요. 마을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내가 직접 가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나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내가 충분히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모든 게 공개돼야 되고요. 토론의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바로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민주주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우선되는 걸 이제 그쪽 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홈룰이라고 그럽니다. 홈이 우선이라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 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개 주가 있습니다. 지역이 자기들 나름의 법을 만들고 국가가 만들어서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자치 입법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치 조직권 저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농원구는 시민이 많으니까 주민이 많으니까 의회가 따로 있고 구청장이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울릉구는요 2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큰 동네는 뭔가 조직이 복잡해야 되지만 작은 동네는 조직이 간단해야지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게 자주 조직권입니다. 자주 재정권은 정말 돈의 문제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는 건 참 치사해요. 돈을 주면은 그냥 주지. 뭐 꼬리표 붙여주고 또 뭐 대응자금 마련해라 그러고 또 나중에 감사하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에 쓸 돈을 지방에서 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국가가 중앙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지방에 나눠주는데요.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중앙에 줘요. 이게 사실은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게 반드시 그래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르고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그 돈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게 이제 자치재정 또는 자주재정의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자주행정이죠. 그 이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펴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식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퍼슨이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나라 주가 미국에서는 저런 정도입니다. 토크빌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뭐 이 사람은 제퍼슨이 이야기한 거 그냥 반복하는 정도예요. 이 이제 프랑스가 그때는 프랑스가 시골이었는지 미국이 시골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랑스의 그 깝깝한 관료 체제에 있다가 미국을 가서 한번 구경해 보니까 정말 신천지 같아요. 딴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잘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관료들, 여기도 관료들 계시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핵심적인 말이요. 뭐냐면은 지방 모임은요, 자유국가의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타운미팅은 뭐 별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주민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과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은 적어도 가나다라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다라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죠. 자유라는 것, 그 국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 또는 민주주의라는 것, 이것은 타운 미팅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지방자치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타운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건 신이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출발점은 신이 만든, 자연스럽게 만든 지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하는 일은 뭐 상당히 많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요. 또 이제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는 이제 그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죠. 지금 이제 뭐 지난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뭐 개헌해서 분권형 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내각제니 대통령이 순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는요,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면은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많이 보장해주면 보장할수록 국가 권력은 작아져요. 이제 국가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생활에 간섭 많이 하거든요. 간섭 못하게 하면 국가 권력이 작아집니다. 또 하나, 그 국가 권력도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으로 쪼개놓으면은 또 작아지죠. 중앙 권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뭐 이만한 권력에서
국민들 권리로 떼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지방한테 주면은 중앙 권력은 요만해져요. 요만한 걸 대통령이 가지든 국회가 가지든 안 그러면 둘 다 가지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실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신장하느냐,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어떻게 만드느냐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그거죠. 지방에 권력이 많이 가면은 중앙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뭐 그거죠. 뭐 거기에다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적었는데요. 참 재미없게 적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 동네에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동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동네에 돈이 뭐 한 10억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거는 바로 주민들 그 자신의 생활하고 직결이 됩니다.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게 있죠. 저기 뭡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죠? 뭐 뭡니까 공장이 많은 동네에서는 그 매연이 주택가로 안 날라오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각각 동네마다 현안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른 문제, 그 현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표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그럽니다. 옛날처럼 중앙정치, 뭐 한국에 사드를 놓을 것이냐 안 놓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중앙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거죠. 바로 그런 결정력, 그걸 우리는 생활정치라고 그럽니다. 중앙정치가 아니고요, 고전적인 정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랑 더불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필요하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내 생활을 내가 결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심야버스 노선들을 쭉 정해요. 사실 심야버스 노선은 심야버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한 장 꺾을까 안 꺾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빅데이터 가지고 한다 그랬지만은 사실 그 빅데이터는 주로 이제 휴대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정말 내 생활의 패턴을 결정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걸 중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자. 이게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필요성입니다. 옛날처럼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분권이 어떻고 이것 더불어서 생활자치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참 그래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헌법재판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부터,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부터 뭐 구급 공무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국가 권력의 일부분을 지방한테 떼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는 자기가 권력을 떼줬으니까 감독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면은 야, 요건 도로 갖고 와 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방은 국가의 밑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혹 같은 그런 존재. 대충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거죠. 우리 헌법사를 보면은요, 헌정사를 보면은 이 지방자치의 흐름은 우리 헌정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라 모습을 만들어 가던 과정. 그러니까 이공화국 민주당 정부까지 그때 보면 됩니다. 왜 61년까지냐면요. 이제 61년에
5.16이 나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61년 가면서 민법이 만들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48년부터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적어도 기본적인 법, 대충 국가 의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법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국가법 체계가 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때까지를 국가 형성기라고 그러고요. 사실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48년도에 정부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걸 확인했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조직과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되는가가 명확히 판명이 났어요. 그게 이제 61년까지고, 그 다음에 5.16이 나고, 군사정부가 계속되다가 87년 6월 항쟁이 되면서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하여튼 이제 그 민주화기다. 근데 이제 민주화기도 두 개로 쪼개집니다. 97년을 그 기점으로 했어요. 97년은 뭡니까?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죠. 그 박세리 양말 벗고 이제 이 골프 치던 뭐 그런, 참 지금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죠? 뭐 독재 권위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두 시기는 그 이제 중앙 권력이 아주 강했던 시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화되면서 중앙 권력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단계에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형성기,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정부 때와 민주당 정부 때 요 두 시기는 그래도 나라를 만들자는 열정이 강했어요. 이제 나라라는 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4.19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민주 이념이 나오고 뭐 이런 단계에서는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강했죠.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되면서 이제 뭐 군사정부 때는 뭐 간단하잖아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제 총화 단결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거였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이 무슨 말 하는 거 그걸 용납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거의 암흑기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대충 뭐 요거는 좀 지나가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대충 이런 맥락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도입기는 뭐 그냥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 때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부 때하고 이제 87년 민주화되고 나서도 한 몇 년 정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활해서 발전하는 그런 딱 그 단계 국가 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지죠. 보시면은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도 두고 군수시장도 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별도로 두는 그걸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면은 이제 행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고, 구의회나 군의회는 구청장이나 군수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권 때는 지방자치가 뭐 그냥 의회를 폐지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에서 임명을 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도 만들고 구청장도 선거를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파란만장하게 바뀌어요. 우리 역사가 짧은 것 같으면서도 참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면 부지런해요. 정말 요동을 치는 역사예요. 도입기에 보시면은 이제 1기, 2기, 3기, 4기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1기는 그러니까 의회는 그러니까 뭡니까? 장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군구 의회가 간선하는 그런 체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사실
우리 그 48년 헌법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은 누가 뽑았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48년도에. 그러다가 국회하고 대통령이 신나게 싸워요. 서로 이제 엉뚱한 꿈 꾸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는 내각제였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내각제로는 나 대통령 하기 싫어. 실권 없는 대통령 안 할래. 그렇게 대통령제로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한민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고 자기들이 다 해먹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총리 지명을 자기 사람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민당이 서로 삐질 수밖에 없죠. 헌법 만들 때는 동상이몽을 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싸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막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4년 지나고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 다수당은 한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뭐 전쟁을 하든 뭐든 그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4.4.5.2 개정입니다. 개정해가지고 직선제로 가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걸로 바꿨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당시 헌법을 만들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였냐면요. 국민들이 선거하는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교육 수준도 낮았고 문자 해독률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할 때 기호가 있죠. 기호 1번. 지금 기호 1번 누구예요? 그 이제 저 민주당이죠. 그죠? 2번이 자유한국당이고 그전에는 거꾸로 돼서 그러는데요. 그 1, 2, 3, 4 왜 붙여? 그거 자체가 옛날에는 사람 이름을 손으로 쓸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1, 2, 3, 4 쓰려고 했다가 1, 2, 3, 4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가 짝대기를 했잖아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만 쫙 그렇게 하는 그런데요. 그 이제 60년 헌법 개정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국회 속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짝대기도 못 세가지고 엉뚱한 데 찍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직선을 해야 되죠. 그는 주민의 대표이고 또 국민의 대표여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나 그 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뽑아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뭐 쭉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 이제 60년에 가면은 4.19가 일어나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니까 단체장도 주민이 직선하는 직선제 체제로 가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뭐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바로 5.16이 나면서 이제 전부 그 의회는 없어져 버리고 그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갔고요. 그 이제 민주화 기회에 오면은 지금처럼 둘 다 주민이 직선하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그 뭐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래요.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는 통일된 나라였죠. 뭐 통일신라가 뭐 정말 통일신라인지 아닌지 발해는 그럼 어쩌나 말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약간의 그 뭐 후삼국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계속 통일되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이후에 갈라져서 다르긴 하지만은 해필이면 왜 우리 살 때 갈라져요? 하여튼 그렇게 안정된 국가 체제가 되다 보니까 권력도 중앙으로 집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는 지방 관리들을 임금님이 파견했죠. 그 뭡니까? 춘향전 보면은 암행어사 절도야 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야 합니까? 근데 암행어사 절도야였어요. 왜 그래요? 왜 암행어사는 절도합니까? 원래 암행어사는 문자 그대로 암행이잖아요. 모르게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 이몽룡은 모르게 갔는지 모르게 갔죠, 그죠? 보통은 이제 따다닥해요. 그냥 온갖 폼 다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SNS 없어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을에서는 조금씩
그 의사가 저쪽 고을에 있으니까 여기 오려면 닷새 걸린다. 그러면은 미리 사람 보내고 그때부터 술 먹이고 밥 먹이고 오만 거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은 완전히 이게 숙취가 안 깨가지고 그냥 졸도하죠. 그냥 암행어사 졸도예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선비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중앙 관료들, 그 이제 원님이죠. 원님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유향소죠. 이름은 지방의 풍속, 그 명분은 지방의 풍속을 살린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중앙 관료들의 어떤 그 권력을 견제하면서 지방의 그 정치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유향소 조직하고 원님하고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임금님이 통치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금님이 먹고 사는 거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지방에서 중앙 관료 그 원님이 걷어갖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노원구는 그때는 노원구가 아니었죠. 마들이었죠, 그죠? 마들의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원하고 그 주민들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어떻게 나아가는 그 행사되느냐의 한쪽에는 지방에서의 그 토호라고, 뭐 좋은 의미에서 토호라고 합시다. 지방 양반들, 지방 세력들, 이 세력들이 어떻게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파견되는 이 동네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거죠. 사실 엄밀히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의 어떤 지방 행정은 반은 중앙 통치고 반은 지방 자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됐다 뿐이지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보내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세금만 보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지방 세력들하고 원님하고 같이 노는 그런 형태죠.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 보면은 우리나라 귀신은 언제 나타나요? 밤에요. 당연히 밤에 나타나죠. 왜 나타나요? 네. 웃겨요. 전 세계 귀신은 다 별난 것들인데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귀신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한이 있어가지고 그 한을 호소하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송사가 일어나는 거죠. 장화홍련이 대표적인 거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는 사람이지 귀신은 나쁜 짓 안 해요. 그 이제 요 귀신이 나타나면 한풀이 하려고 귀신이 나타나면은 간땡이 작은 원님은 죽어버리고 간땡이 큰 원님은 살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뭘 하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중앙에서 관료가 파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하는 거죠. 일종의 길들이기입니다. 간땡이 작은 원님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고요. 간땡이 크면 타협하고 아주 별난 사람 같으면은 지 맘대로 하고 변학도 같으면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이제 그 구조가 그런 장화홍련제 같은 데도 뭐 한편으로는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 같은 거는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전부 다 양반들 이야기죠. 서민들은 별로 힘도 없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국어로 뭐 행정 돌아가는 대로 뭐 얻어맞지만 않으면 됐던 거니까요. 어쨌든 그 이제 그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치구약을 만들고 이제 그걸 집행하는 뭐 그런 관행들도 있었죠. 사실 저기 뭡니까 향약에서는 참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지방자치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요.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이 있고, 지방에서는 이렇게 이제 향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통치가 되는 방식이 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주 한가거든요. 청주 한가 무슨 공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중시절을 중심에서 묶어지는 그 문중. 이 문중이 또 자치의 또 다른 기준이었죠. 그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사법시험, 로스쿨 만들어지니까 사법시험 부활하라고 야단이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그러면서. 몰라요. 사법시험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돈 있는 애들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돈 없는 사람이 사법시험 준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좀 나아요. 옛날 같으면은 돈 없는 집안의 자식이 서울로 가가지고 과거 시험 치려면은 사실 그냥 지가 가가지고 과거 시험 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과거 시험장에 가면은 기출 문제도 사야 되고요. 감독관 그 술도 사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요. 지 옆에 어떤 놈이 앉을지 그것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람을 사가지고 지 옆에 삥 둘러싸게 만들어요. 다른 애들이 컨닝하지 못하게 또는 자기가 컨닝할 수 있게. 어쨌든 서울 한번 갔다 왔다 하려면은 뭐 한 달이 좋게 걸리는데 그 여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중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실 그 조선시대 때 가장 그 극한 형벌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태장도유사 해가지고 사는 죽이는 거거든요. 죽일 때 이제 그냥 뭐 옛날에는 뭐 사약 먹이는 거 그거는 이제 형벌이 아니고요. 임금님의恩전이고 보통은 이제 목을 자르잖아요. 참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자르면 1도 참입니다. 세 번 자르면은 3도 참이고요. 5번 자르면 5도 참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자르기 귀찮으면은 이제 거열형이죠. 마차에 묶어갖고 잡아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능지처참은 완전히 난도질 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한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이 팽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팽형. 가마솥에 쌀물 팽자.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빈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나와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제 불을 떼고 물을 끓이는데 호패 있지 않습니까? 그 처형받은 사람 호패를 집어넣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안에서는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밥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골방에다 앉혀놔 놓고 밥을 그 이제 문 앞에 놔놓고 기척도 안 해요. 그냥 그래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들고 와서 먹고 다시 내놓고 이제 그게 이제 팽형이라는 게 있었고요. 사실 그거 이제 가장 심한 형벌이 족보 할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족보에서 이름을 빼는 거예요. 도려낼 할자의 이름 명자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너는 문중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양반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족보잖아요. 저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 존재를 설명하려면 나는 누구 아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은 말로 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만들었잖아요. 족보에서 이름 뺀다는 건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길거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불황민을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요. 이 향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통치기구, 그 다음에 이제 향약과 같은 통치기구. 이 향약에서도 그러니까 규정 위반하면 엄청나게 처벌했어요. 그 뭡니까? 서면이라는 형벌이 있거든요. 향약에. 서면은 그러니까 한자는 똑같아요. 동네 이름하고. 서쪽을 향해서 앉는 형벌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누구한테 가해지냐면은 참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은요. 꼭 거기서 깃발 드는 사람이 있고 3차 가자 깃발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꼭 지각하는 사람이죠. 반드시 있을 사람은 꼭 있어요. 이제 지각하는 사람한테 그런 형벌을 가합니다. 서쪽을 보고 앉게 만들어요. 이게 왜 형벌입니까? 어떤 모임이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남쪽을 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앉아요. 왜냐하면 동쪽이 양기의 집 그 방향이잖아요. 남자는 양이죠. 그러니까 양을 보고 앉아야 되고 여자는 음을 보고 앉아야 되죠. 서쪽을 보고 앉아야 되는데 남자 보고 서쪽을 보고 앉으라면은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거죠. 사실 일종은 명예형입니다. 좀 망신 주는
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규약들을 지켜나가고 그걸 단위로 해서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해방되면서부터 이 어려움에 부딪혀버려요.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통치기구가 갖춰지기 전에 사회질서를 누가 유지했습니까? 여기 이제 좀 골치 아파져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서울에는 여운형 씨가 중심이 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 가지고 있던 총 같은 거 다 빼들었지 않습니까? 질서 유지를 했거든요. 약간 좌파 쪽이죠. 약간 중도 좌파 뭐 그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방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인민공화국 해가지고 그 조직들을 만들어가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공장은 그러니까 적산 기업이죠. 이제 뭐 조선방직이나 뭐 이런 일본 사람들이 도망쳐 나가니까 거기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또 다시 뭐 전국 노동자 평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또 운영을 합니다. 약간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좌익 척결을 한다고 야단 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은 실제 그랬죠. 사실 여촌야도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시골에서는 여당을 지지했고 도시에서는 야당을 지지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야촌야도였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도시 지역 사람들은 이승만을 찍어줬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에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좌익 그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뭐 건건선거하고 강건선거하는 바람에 거꾸로 뒤집어진 거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체제,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정부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통치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 대립을 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는 걸림돌이 됐는지도 몰라요. 애초 시작됐던 지방자치 그 맹아라고 그러죠. 이 뿌리가 미군정 들어오고 48년 정부가 만들어지고 뭐 어쨌든 이념 투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그 뿌리가 거의 그냥 뿌리 끝에 뭐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좀 어려운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조를 받지 않습니까? 밀가루 원조 받고 옥수수 가루 원조 받고 뭐 그랬겠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원조가 지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 들어오니까 중앙정부가 받아고 지방에 내려주는. 이러다 보니 다시 또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사 자체가 지방정부하고는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방 공간의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권을 확보하려면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안 도와주고 맨날 다리만 걸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분여회도 만들고 사회적 클럽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직접 그걸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지방 곳곳 밑에 맨 풀뿌리까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강력해지는데 지방은 미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조금 안 좋은 역사였죠. 그런데 어쨌든 49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자치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건 역사는 그냥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의회를 만들기로 해놔놓고 제대로 선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선거할 상황도 아니었죠, 뭐. 선거할 시간에 그냥 모내기라도 하나 더 해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 권력만 강화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52년도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52년이면은 6.25가 진행 중이죠.
물론 그 이제 6.25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부 전선에서만 싸우고 뭐 남쪽은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참 이때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때 지방선거하죠. 이때 뭐 하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요. 요즘 검찰, 경찰 수사권 가지고 다투잖아요. 누가 가지느냐? 지금 수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죠. 요때 이제 그걸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전쟁하고 있으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 조직 무너지고 자기 조직 다 무너지고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 전쟁 났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입에 힘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국회는 살아서 펄펄 뛰고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는 자칫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방을 정비하는 지방의 자기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일종의 관권 선거 뭡니까 냄새가 상당히 강한 거죠. 자기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선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체제를 만드는 거죠. 56년도에 다시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58년도에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직선제는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읍면장 임명제로 가버리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저때 되면은 이제 58년 하면은 부정선거 시작되는 그때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 쇠락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인데요. 58년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참 그 뭡니까?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58년이 가장 문제인 게 뭡니까? 58년 개띠를 만들어내가지고 나라를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좀 그래요. 그때 이제 지방자치가 좀 엉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대통령이 이제 지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도는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꾸려 보려고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악용되는 그런 게 제1공화국 때 지방자치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19가 일어나고 그 이제 민주정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구현이 되기는 시작해요. 그래서 뭐 선거도 하고요. 선거 연령도 21살부터 20살로 낮추고 사실 저때 낮췄다가 19세로 낮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참 그래요. 그 뭡니까?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6세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하여튼 저는 그것보다요. 딴 것보다 선거 연령을 낮추고 뭐하고 정당 가입 연령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정치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당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19세로 돼버렸는데요. 정당 가입 연령을 좀 낮추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뭐 제대로 하면 뭐 해요? 그 뭐 군사 정권기에는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지방자치가 아예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체제에 들어서면서 현 체제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부활을 합니다. 6.29 선언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호언 철폐하겠다, 직선제를 하겠다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88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위를 두 개로 하죠. 광역 단위, 그러니까 그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이제 도, 그리고 이제 기초로는 뭐 시군구, 뭐 그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상당히 그 많이 개정되긴 합니다. 여러 번 개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88년도에 그 구축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88년에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사실은 3당 합당 일어나면서 이제 또 이상하게 바뀌고 뭐 그런 경향이었죠. 어쨌든 그 이제 그 뭡니까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똑같아요. 어떻게 지방 영역에서는 계속 야당은 참패를 하고 여당이 그 뭡니까 압승을 하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참 문제가 뭐냐면 저 때부터 이 지방 선거는
투표 참여율이 낮았어요. 사실 아까 스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스위스의 경우는 뭔가 자기가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투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죠. 이제 근데도 우리나라는 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지방자치 그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 옛날에도 조금 그런 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에서 뭐 그렇게 봅시다.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구청장 출마하려면은 누구 그 뭡니까 공천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고요. 당의 공천을 하려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뭔가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문제죠. 모든 지방선거에 어떤 지방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가 중앙에 있는 당, 뭐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뭐 A당이라고 합시다. A당에서 공천하면은 또는 여당에서 또 그 뭡니까 B라는 사람 공천하면은 그 두 사람 중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지금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이승만 정권 때는 대통령이 자꾸 좌지우지해서 문제였고요. 지금은 중앙에 있는 당이 자꾸 좌지우지해서 문제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우리 동네 길 깔아줄게요 라는 공약 내세우잖아요. 그걸 왜 국회의원이 공약을 해요? 구청장 후보가 그 공약을 해야지. 이게 뭐냐면은 지방의 모든 것들은 중앙에서 결정된다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뭐 이제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압도당한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방의회는 그 실시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만은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죠. 단체장을 임명해야 자기 사람들 많이 나눠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이제 10차 개정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방의회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그런 그 힘 들어가고요.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YS 정부 때고요. 12차 개정이 나오면서 이제 그 단체장 선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저 아주 재밌는 게 94년도 YS 정부에 지방선거 그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장은 3회를 초과해서 재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저게 이제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던 제도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혹시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아놀드 슈바제네거 그 이 근육맨 그 3번 하고 그만뒀잖아요. 원래 이제 뭐냐면은 3번만 하고 3번 했으면 충분했으니까 중앙 정치로 가라는 거죠. 지역을 위해서 중앙 정치 가서 활약해라. 그래서 주지사 3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더 할목을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출마하라는 거죠. 근데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대통령 출마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출마했으면 당선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폴란드가 어딘가 태어나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참 좀 그랬어요. 뭐 어쨌든 이제 바로 그렇게 오래 집거나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좀 균등히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3번만 하기로 한 거죠. 그거는 뭐 특별히 그거 한 건 없습니다. 그 이제 95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참 재밌는 게요. 이때 지방선거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여당이 패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죠. 우리나라 정당은 이름 바꾸는 게 뭐예요? 왜 틈만 나면 이름 바꿔요? 재미없게. 그런데도 참 장명은 잘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요때를 계기로 해서요. 정말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지역주의 출발점은 박정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그때도 출발 조금 그거는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기는 요때라고 보면 됩니다. 한 20년 전 정도. 그래도 20년 만에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좀 많이 약화됐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뭐 그러니까 YS가 틀을 닦아놓고 이제 김정은 그 DJ 정부 때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뭐 거기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법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참 이 기억력이나 확신이 정말 무서운 게 희한한 게요. 제가 계속 강의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민 발의로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단 하나뿐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하나뿐이다라고 온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2000년대, 99년도에 개정돼가 2000년부터 시행됐는데 저 법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요, 무상급식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라도, 나주시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발의해갖고 무상급식 조례가 만들어져요. 그걸 다 확인해 놔놓고도 계속 저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녔어요. 참, 이게 뭐가 머릿속에 박히는 게 오늘 수업 그 강의가 아니라 내일 강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주민들이 발의해가지고 조례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뭐 타가소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제일 뭐 지방자치에서 가장 그거한 게 행정수도 특별법 문제죠. 그러니까 그 행정수도를 저기 세종시로 옮기는 지금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거든요. 행정수도는 서울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성부 관할 영역 안에 있는 것이 500년, 600년 묵은 관습이다. 함부로 바꾸지 마라.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은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는 그 한성부 관할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서는 다른 데 어떤 게 가도 괜찮다. 근데 그 두 개만큼은 우리 헌법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수도에 있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판결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머지는 다 저기 내려가 있고 지금 그 두 개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한성부 관할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간단해요. 사대문 하고 사대문 바깥 십리입니다. 저는 휘겸동 살거든요. 저는 한성부 관할 영역이에요. 웃기는 게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어디 있습니까? 한수 십리가 아니라 그거는 몇 십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관습헌법 위반이에요. 빨리 지금 국회의사당을 허물고 사대문 안으로 들고 와야 돼요. 그게 잘못은 엉터리 판결이에요. 엄밀히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실제 저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판결 그러면은 첫 번째로 꼽히는 판결이에요. 하여튼 그렇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특히할 만한 게 이제 주민소송제도도 만들어지고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는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똘똘똘똘 뭉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여튼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이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경우입니다. 주민투표한 경우요. 뭐 그 제주도는 이제 옛날에는 제주도는 두 개 시가 있었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 다음에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거, 그게 이제 그 했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청주하고 청운하고 통합하는 거 저렇게 합치자 그러면 잘 안 합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제 제일 특이했던 게 경주에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유치하기로 하고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 거의 다 끝나가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좀 저 투표할 때 지진이 일어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하여튼 뭐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자치 부분은 저는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더 급할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참 그런데요. 노원구만 해도 너무 크잖아요. 노원구 구민 몇 명이에요, 주민이? 웬만한 시보다 크잖아요. 사실 그래요. 서울 주변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물론 저기 중국의 충칭이나 그런 데 보면 비할 때도 아니긴 하지만은 중국은 또 중국이니까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뭐냐면은 구의 문제 같은 거, 지역의 문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권력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생각에는 지방분권 해봐야 자기한테 득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이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자기가 영향력 미치고 하면 더 좋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지방 분권 의식이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좀 움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걸로 마칠게요. 네.